안녕하세요. 평생 남의 머리를 만지며 미용실을 운영해온 60대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남 얘기에 옮기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미용실이라는 게 동네 소문이 다 모이는 자리잖아요. 손님들이 의자에 앉아서 남편 흉이며 시어머니 욕, 자식 걱정까지 다 쏟아놓고 가면 전 그걸 가위질하는 동안 다 듣고 문 닫을 때 같이 쓸어버렸어요. 28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동네에선 저더러 입이 무겁다고들 했죠. 그랬던 제가 오늘은 제 얘기를 꺼내려고 해요. 손님 뒤통수만 봐도 그 집 사정을 다 아는데 정작 제 일은 아무것도 읽어내지 못했어요. 요즘도 가게에 가면 제 또래 여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남편이 요새 돈을 잘 벌어와. 생활비도 2배로 주더라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명치 아래가 서늘해져요. 몇 년 전 제가 거기 앉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때 저를 붙잡고 흔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으니 대신 이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혹시 지금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나요? 아니면 생활비가 더 늘었나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마운 일이 많아졌다면 제 얘기를 끝까지 꼭 들어주세요. 저는 충청도 산골에서 6남매 중 넷째 딸로 태어나 17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몽제 공장에 들어가서 실밥을 뜯었죠. 거기서 같은 방 쓰던 언니를 따라 미용실 시다로 들어갔어요. 미용실 일은 훨씬 고됐어요. 새벽부터 나와 수건 삶고 남의 머리 감기고 밤에는 마네킹 머리 붙들고 연습했어요. 그래도 저는 이 일이 좋았어요. 손끝으로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잖아요. 들어올 때는 어깨가 축 처져 있던 아주머니가 나갈 때 거울 한 번 더 보고 가는 거, 그게 그냥 좋더라고요. 24세 자격증을 따서 30쯤엔 제 가게를 열었어요. 남편을 만난 것도 이 가게였어요. 가게 열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옆 건물 인쇄소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늘 같은 날에 머리를 자르러 왔어요. 약속 시간보다 늘 10분 일찍 왔고 말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어요. 지난번처럼요. 그게 다였어요. 자르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거울로 눈이 마주치면 살짝 웃기만 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별 생각 없이 한마디를 흘렸어요. 그날 손님이 몰려서 점심을 못 챙겨 먹었거든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까 민망해서 웃으면서 그랬죠. 점심때를 놓치는 날이 많아서요. 손님 머리에 약 발라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죠.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남편 손에 봉지가 하나 들려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그렇게 3년을 손님으로만 알고 지냈죠. 제가 마음을 연 건 세심함 때문이었어요. 분위기 잡으려고 꽃 사오는 남자는 있어도 밥을 못 먹었단 말을 기억했다가 떡을 사오는 남자는 잘 없잖아요. 청혼도 참 그 사람다웠죠. 어느 날 머리를 자르고 나서 이러더라고요. 내가 맨날 간식 사오는 것보다 그냥 아침마다 밥을 같이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위를 댄 채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러곤 웃음이 터졌어요. 세상에 그런 청혼이 어디 있어요? 결혼하고 3년 정도 지났을 무렵 인쇄소가 문을 닫고 나서 남편은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건축자재 납품을 했다가 중고차 중개를 했다가 건강식품 대리점을 냈다가 한 2년쯤 하다가 접고 또 다른 걸 시작하고 그게 반복됐어요. 잘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 집 경제는 사실상 제 가위가 굴렸어요. 전세 보증금부터 시어머니 병원비까지 제가 다 댔으니까요. 미용실에서 번 돈은 거의 다 시댁으로 들어가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저는 그걸 생색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기죽을까봐 시댁에 가서는 남편 사업 잘 된다고 부풀려서 얘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었나 봐요. 남편은 그걸 고마움으로 안 받고 수치심으로 느꼈으니까요. 한 번은 시댁 제사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며느리 덕에 산다고요. 근데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창밖을 보면서 이러더라고요. 당신은 그런 소리 들으면 좋아? 아이, 좋기는 뭐가. 그냥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는 말씀이지. 난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어. 사람이 미안한 마음을 오래 품으면 그게 절대 고마움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20년쯤 됐을 때예요. 그 사람이 벌인 일이 또 엎어져서 제가 대출을 낸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에 남편이 울었어요. 30년 살면서 그 사람이 우는 걸 전 딱 한 번 봤는데 그게 그날이었어요. 방에 불도 안 켜고 앉아있길래 이상해서 제가 들어갔더니 남편 어깨가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등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당신한테 남편 노릇을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아팠어요. 그래서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이랬죠. 아니, 무슨 소리야. 당신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다 했겠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 말이야 그렇게 할 수 있지. 근데 난 안 그래. 저는 그날 밤 그 말을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투정으로 들었어요. 그래도 남편은 여전히 세심했어요. 제가 밤늦게 가게 문 닫고 오면 항상 골목 어귀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뭐가 꼭 하나 들려 있었고요. 호두과자든 붕어빵이든 전 그거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돈은 내가 벌면 되지. 이렇게 나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됐지 하면서요. 그러다 무릎에 문제가 생긴 건 몇 해 전이에요. 하루 종일 서 있는 직업이잖아요. 연골이 다 닳았다고 이제 그만하라고 의사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저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마지막 날 셔터를 내리는데 손이 참 허전했어요. 그리고 제 손에 1억 조금 넘는 돈이 있더라고요. 그날 남편이 저녁상 앞에서 생각에 잠겨 그러더군요. 고생 많았어. 이젠 내가 벌 테니까 당신은 좀 쉬어. 저는 그 말이 그렇게 고마웠어요. 그 말이 시작이었어요. 그때부터 남편이 갑작스럽게 새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동남아 쪽 무역 컨설팅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 물건을 현지 업체에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거라고요. 걱정이 많았는데 8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생활비가 달라졌어요. 남편은 봉투에 현금을 넣어 식탁에 올려놨어요. 처음엔 제가 이상해서 물었어요. 통장으로 넣지 왜 맨날 현금으로 줘? 세무사가 그러는데 현금으로 하는 게 낫대. 그리고 나도 이런 기분 좀 내보고 싶어서. 당신은 집에서 쉬고 내가 벌어다 주고 남들 다 하는 거 있잖아. 봉투 주면서 이 돈으로 살림해라 하는 거. 나 그거 지금까지 제대로 안 해봤잖아. 저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남편 앞에서 일부러 천천히 세어 보였어요. 남편이 그걸 보면서 웃더라고요. 어깨가 좀 펴지는 게 보였어요. 평생 내가 벌어서 이 집을 먹여 살렸는데 이제 늙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머리를 염색하기 시작했어요. 흰머리는 그냥 두라고 하던 사람이 굳이 염색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제 손에 안 맡기고 밖에서 하고 오는 날이 생겼어요. 그러더니 재킷도 2벌이나 사고 향수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이 먹은 남자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나가는데 전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보다 오히려 좋았어요. 우리 남편이 이제 좀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밖에 나가서 대접받는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무역 일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출장이 잦았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남편이 뭘 사들고 오는 게 끊겼어요. 지나가다가 뭘 보거나 먹으면 늘 포장해서 들어오는 사람이었는데 빈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했어요. 사업하느라 바쁘겠지. 이제 나이 들어 그런 살가운 게 없어지는 거겠지 하면서요. 사람이 변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없던 게 생기는 거하고 있던 게 사라지는 거하고요. 저는 없던 게 생기는 것만 봤어요. 사라진 건 제대로 못 본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밥을 먹다가 스치듯 묻더라고요. 엄마, 근데 아빠 회사 이름이 뭐야? 저는 숟가락을 든 채로 잠깐 멈췄어요. 그러고는 웃으면서 이랬죠. 글쎄, 이름은 모르고 무역 쪽이란 것만 알아. 물어도 대답도 잘 안 해. 아직 복잡하대. 딸이 젓가락을 놓고 저를 봤어요. 전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려서 한마디 더 붙였어요. 근데 엄마는 아빠 믿고 기다려주려고. 그래도 네 아빠가 다달이 생활비 갖다 주는 거 보면 잘 되고 있다는 거니까. 나중에 좀 정리되고 자리 잡으면 다 얘기해 주겠지. 그 말에 딸은 더 묻지 않고 밥을 먹었어요. 사실 제가 묻지 않은 건 아니에요. 뭘 물어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주고 그게 반복되니까 더는 못 묻겠더라고요. 평생 기가 죽어 산 사람인데 이제 뭘 좀 해보려는 사람한테 따지는 것 같잖아요. 그건 못 믿는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묵묵히 지켜봐 주자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게를 접고 나니까 시간이 남아 돌더라고요. 20년 넘게 아침 8시에 셔터 올리고 밤 9시에 내리며 살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니 하루가 어찌나 길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그 생각부터 났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을 찾게 됐어요. 전에는 손님으로 오던 동네 사람들은 이제는 제가 찾아 나갔죠. 같이 시장도 보고 노인복지관에 요가 배우러도 다니고 봄에는 관광버스 타고 꽃구경도 갔어요. 그중에 마음 맞는 몇몇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 밥 먹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우리 개모임이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안 지나서 새 얼굴이 하나 왔어요. 미숙이라고 저보다 5살 아래였는데 인상이 참 좋았어요. 옷차림도 요란하지 않고 말수도 적고 남 얘기에 끼어들지도 않고요. 그 여자가 자기소개를 이렇게 하더군요. 남편은 작년에 먼저 갔고요. 아들은 캐나다에 있어요. 저 혼자 있으니까 자주 불러주세요. 개모임 여자들이 다 안쓰러워했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유독 저한테 더 잘했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다니까 다음 모임에 약까지 사왔어요. 무슨 관절에 좋다는 거였는데 외국에 있는 아들이 보내줬다면서요. 값을 물으니까 손을 내저으며 이러더라고요. 언니, 나 이런 거 아들이 많이 보내줘서 집에 많다니까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정형외과 갈 때도 같이 가줬어요. 굳이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갔어요. 물리치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러고는 갈 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애들은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면 남이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딸 결혼 얘기도 제일 먼저 했어요. 우리 딸이 4년이나 만난 남자가 있는데 내년쯤 시가를 올릴 것 같다고요. 예식장 얘기며 혼수 얘기까지 하다 그 말 끝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솔직히 우리 딸한테 뭘 해준 게 없어. 학원도 제대로 못 보냈고 대학도 지 힘으로 알아서 갔거든. 그런데 시집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해주면 난 진짜 엄마도 아니지. 그 말에 미숙이가 제 손을 잡아주며 그러더라고요. 언니가 뭘 못해줘.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리고 아직 시간 많잖아. 그게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모임에서 딱 한 사람이 미숙이를 안 좋아했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라는 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반찬을 싸주면서 대뜸 그러더라고요. 야, 모임에 새로 온 그 여자 있잖아. 난 볼수록 좀 그렇더라. 어? 뭐가? 내가 지켜봤는데 자기 얘기를 절대 안 해. 계속 남의 얘기만 듣고. 너한테도 그러지? 전 그때 처음으로 그 친구한테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왜 없는 흠을 잡아서 그래? 친구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저를 봤어요. 그러고는 반찬통을 쥐어주면서 이러더군요. 그래, 내가 속이 좁은 걸로 치자. 근데 저런 사람을 한두 명 봤겠니? 시장통에서 30년 있다 보면 저런 여자가 제일 위험해. 정호가, 저런 사람들은 처음에 절대 돈 얘기 안 한다. 무릎 아프다니까 약 사오고 병원 따라가고 네 얘기 몇 시간씩 들어주고 다 밑밥이야. 화가 나서 제가 괜히 더 목소리를 높이며 그랬어요. 너는 내가 그렇게 바보 같아 보여? 나도 사람 볼 줄은 알아. 너나 잘해. 친구가 절 한참 봤어요. 그러고는 나가는 길에 조용히 이러더군요. 그래. 근데 정호가,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사람이 널 더 잘 볼 수도 있어. 저는 반찬도 안 받고 그대로 나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 말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경고였어요. 전 그걸 발로 차버린 거고요. 그러던 어느 날 모임에서 미숙이가 먼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니들, 우리끼리 개 하나 만들까요? 요즘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가 뭐 얼마나 되나. 우리끼리 모아서 돌리면 서로 좋잖아요. 그 자리에 여자 9이 있었는데요. 8이 좋다고 손을 들었어요. 개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며칠 뒤였어요. 미숙이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조용한 찻집이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종이를 한 장 꺼내더라고요. 개 구조를 손으로 정리한 거였어요. 한 구자에 300만 원, 매달 100만 원씩 붙고 인원이 차면 매달 한 사람씩 순번대로 목돈을 타는 거였어요. 전 그걸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났어요. 제가 가게 될 때 부었던 개랑 구조가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놓였어요. 그러더니 미숙이가 저한테 종이를 밀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첫 번째는 언니가 해. 내가 판을 만들었으니까 난 뒤로 빠져야 사람들 말이 없지.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부끄럽지만 사실 그때 제 머릿속엔 딸밖에 없었어요. 딸이 가을의 식을 올리기로 한 뒤부터 저 혼자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우리 딸이 평생 저한테 뭘 사달라고 해본 적이 없는 애예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도 가기 싫다고 우겨서 안 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우리 집에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 일부러 그런 거였어요. 전 그걸 몇 년 뒤에 알고 화장실에서 수건을 물고 울었어요. 그런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제가 뭘 못해주면요. 그건 제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그냥 우리 딸 시집 갈 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진짜 그거 하나야. 미숙이가 다 안다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남편하고 상의는 좀 해봐야겠다. 이게 나 혼자 정할 일은 아니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미숙이가 제 손등에 자기 손을 얹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러는 거예요. 언니, 형부한텐 비밀로 해. 저는 무슨 소린가 싶었죠? 어? 비밀로 하다니? 아이, 부부 사이에 그런 게 어딨어? 언니, 남자들이 걔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무조건 하지 말라 그래. 왜 그런지 알아? 자기가 모르는 돈을 여자가 굴리는 게 싫은 거야. 그게 돈이 걱정돼서가 아니라고. 그냥 나중에 목돈 만들어서 형부 앞에 놓고 이러면 되는 거야. 당신이 준 돈 허튼데 안 쓰고 이만큼 모았다. 그리고 말이야, 여자도 자기 돈이 있어야 돼. 나이 들수록 더 그래. 저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내 돈, 그 말이 어찌나 달던지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텐 그냥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모여서 금방 굴러갔어요. 첫 순번이 저였고 2달쯤 지나서 저는 2천이 넘는 돈을 손에 쥐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봉투를 옷장 제일 깊은 데 넣어뒀어요. 그때부터 개원이 불기 시작했어요. 동네 여자들이 서로 소개해서 데려왔어요. 그리고 미숙이가 아주 깔끔하게 운영했죠. 매달 개원 명단하고 입금 내역을 정리해서 단톡방에 올려줬죠. 통장 사본까지 다 찍어서요. 전 그걸 보면서 참 야무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긴 했어요. 미숙이가 개원 명부가 있는 장부를 들고 다녔는데 첫 줄에 늘 제 이름이 있었어요. 새로 사람이 들어올 때 그 옆에 소개인 이름을 적게 하는 칸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나 이 사람 데려온 적 없는데 왜 소개인이 나야? 그러자 미숙이가 멋쩍게 웃으면서 이러더라고요. 언니, 난 여기 굴러 들어온 사람이잖아. 나 같은 사람이 걔한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근데 언니 미용실 이름만 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아, 거기 원장님? 하면서 얼굴이 확 펴진다니까. 언니가 쌓아온 게 그런 거야. 그게 돈보다 더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언니, 나 그 덕 좀 같이 보자. 응? 저는 그 말이 기분 좋았어요. 예우받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 동네의 사람들이 날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싶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듯 미숙이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언니, 딸 결혼 얘기 나온 지 좀 됐지?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모았어? 저는 숟가락을 놓고 천천히 손가락을 꼽아봤어요. 갯돈 탄 거하고 내가 따로 넣은 거 합치면 한 5천 조금 넘겠네. 미숙이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고는 한참 절 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언니, 근데 해주려면 제대로 해줘. 요즘 애들 다 대출로 시작하잖아. 그 젊은 애들이 30년짜리 빚지고 시작하는 건데 그거 갚느라 애도 못 낳고 여행도 못 가고 겨우 사는 거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기왕 해줄 거면 언니 조금 더 해서 작은 집 정도는 하나 얻어주는 게 낫지 않겠어? 방 2개짜리 전세라도. 남의 집에 새 살면서 2년마다 짐 싸는 거 보고 싶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실 저희 딸이 대학 다닐 때 반지하에서 자취를 오래 했거든요. 장마철에 벽이 젖는다고 곰팡이가 핀다고 저한테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어느 날 불쑥 찾아갔다가 그 벽을 보고 주저앉아 울었죠. 그런데도 우리 딸은 웃으면서 괜찮다고, 빛이 안 들어서 공부 집중이 더 잘 된다고요. 저는 그 장면을 평생 못 잊어요. 그때 미숙이가 제 손등을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언니, 아들도 아니고 딸이니까 난 그냥 나중에 언니가 후회할까 봐 그래. 자식한테 해줄 수 있을 때 안 해주면 그거 두고두고 목에 걸리더라고. 전 그날 집에 와서 통장을 꺼내놓고 앉았어요. 우리 집엔 통장이 2개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미용실 하면서 관리하던 생활통장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 앞으로 된 거긴 한데 실제로는 제가 20년 넘게 넣어온 적금이었어요. 언젠가 우리 둘이 늙어서 아플 때 쓰자고, 손대지 말자고 둘이 약속한 돈이었죠. 전 그걸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어요. 명절에 돈이 모자라도 시어머니 병원비가 밀려도 그것만큼은 안 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그 통장을 손에 들고 몇 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그때부터 미숙이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그 통장을 깼어요. 이 얘기라는 지금도 손이 떨리네요. 남편 모르게 그 돈을 뺀 거예요. 그게 제가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 몰래 한 일이었어요. 은행에서 나오면서 뒤통수가 뜨거웠어요. 괜히 저 자신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내 돈이야. 내 손으로 번 돈이야. 내가 내 딸한테 쓰겠다는데 뭐가 잘못이야. 그렇게 몇 번을 되뇌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 앞에서 말이 줄었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남편이 뭘 물어보면 대답을 짧게 했어요. 눈도 잘 못 마주쳤고요. 그렇게 마지막 개를 든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데 휴대폰이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미숙이가 제일 먼저 인사를 보내놓거든요. 언니 잘 잤냐? 오늘 비 오니까 무릎 조심해라. 그런 걸 매일 아침 보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점심때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잘못 눌렀다고 생각했어요. 안경을 고쳐 쓰고 번호를 다시 확인해서 눌렀는데 또 같은 소리가 나오더군요. 그때부터 손끝이 이상해졌어요. 꼭 제 손이 아닌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그리고 30분쯤 지나니까 단톡방이 터졌어요. 언니들 개주 전화 받아요? 난 어제부터 안 되는데. 나도 안 돼요. 이거 대체 뭐야?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 방에 36명이 있었어요. 그 36명이 동시에 글을 올리니까 화면이 위로 미끄러져 올라가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화면을 붙잡고 계단에 주저앉듯이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무슨 사고가 났나 보다 했어요. 그 사람이 어디서 쓰러졌나? 아들이 있는 캐나다에 급한 일이 생겼나? 정말이에요. 전 그 순간까지도 그 여자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틀 뒤에 개원 며치서 미숙이 집으로 갔어요. 저도 따라갔죠. 원룸 건물이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나와서 하는 말이 저희 다리를 꺾어놨어요. 그 여자? 나간 지가 언젠데 3달 정도 됐어요. 여기 안 살아. 3달이요? 우리가 지난달에도 이 집 앞에서 만났는데요? 문 앞에서 만난 거겠지. 방은 벌써 뺐어요. 짐 뺄 때 이삿짐 한 차도 안 나왔어. 캐리어 2개하고 박스 하나 그게 다였다니까. 캐리어 2개하고 박스 하나. 그 말을 듣는데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처음부터 짐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언제든 들고 나갈 수 있게요. 저희는 그 복도에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벽에 손을 짚었어요. 계단 난간을 잡고 내려오는데 다리가 남의 다리 같았어요. 그 피해가 11억이 넘었어요. 36명 중에 29이 60 넘은 여자들이었고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넣은 사람, 자궁수술하고 받은 보험금을 넣은 사람, 손자 유치원비 하려고 부었던 사람, 평생 파출부 다니면서 모은 걸 넣은 사람, 그게 다 한 사람 손에 들어가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왔어요. 사흘째 되던 날 저녁에 우리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여니까 개원 여자들이 복도에 가득 서 있더라고요. 얼굴이 다 벌겋게 익어 있었어요. 장부 봤어요. 첫 줄에 언니 이름 있더만. 소개인 칸에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가 들어올 때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미용실 한 사람이라고 그거 믿고 들어온 거잖아. 저는 문고리를 잡고 서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니라고, 나도 다 잃었다고. 그 말들이 목구멍에서 엉켜서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다 겨우 한마디 했어요. 나도 1억 7천을 넣었어요. 나도 피해자라고요. 그랬더니 뒤에 있던 누군가가 이러더군요. 야, 그걸 어떻게 믿어? 너희들이 짜고 친 거 아니라는 증거를 대봐. 그날 밤에 유리창에 뭐가 날아왔어요. 계란이었어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노른자가 흘러내리다가 굳어있더라고요. 전 그걸 수세미로 닦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눈물이 안 났어요. 이 사람이 진짜 무서운 일을 당하면 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그때 출장 중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돌아오는 날짜만 세면서 사흘을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나,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하나. 저는 그걸 100번쯤 연습했어요. 설거지하면서도 중얼거렸고 누워서도 입모양으로 해봤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로 시작할까. 뒤에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어요. 밥이 목에 안 넘어가더라고요. 수저를 놓고 제가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그 사람이 국그릇을 들다 말고 저를 봤어요. 저는 거기서 다 말했어요. 걔를 들었는데 미숙이라는 사람이 개주였다고. 지금 그 사람이 도망갔다고. 내가 1억 7천을 넣었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무서웠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우리 그 통장 나 거기서도 꺼냈어. 저는 남편이 상을 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버리거나. 그런데 남편은 국그릇을 조용히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침묵이 어찌나 길던지 시계 초침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한테 돈 맡기니까 이 꼴이 나는구나.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못 쉬었어요. 차라리 욕을 하지. 차라리 나가라고 하지. 그 조용한 한마디가 제 가슴 한복판을 뚫고 지나갔어요.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가 애 결혼식 때문에. 애 핑계 대지 마. 그 말에 제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남편이 물 한 잔을 마시더니 아주 차분하게 이러더군요. 장부에 당신 이름이 첫 줄에 있다며. 소개인 칸에도 당신 이름이 있고. 아니야. 진짜 내가 데려온 사람은 없어. 그건 그 여자가 그냥 쓴 거야. 진짜야. 그걸 누가 믿어? 이대로 가면 당신이 주범이 돼. 다 당신 이름 되면 어떻게 빠져나가게? 그럼 어떡해? 일단 서류상으로만 정리해 두자. 일단 이혼해. 서류로만. 재산 갈라놔야 나중에 당신 앞으로 물어내라고 할 때 우리 집까진 안 넘어가지. 일단 우리부터 살고 보자고. 그리고 그날부터 남편은 작은 방에서 잤어요. 저는 안방에 혼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그렇게 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밥상에서 서로 말이 없어졌어요. 제가 뭘 물어도 응, 아니, 그거면 끝이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저는 그냥 죄인이었어요.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가 나면 어깨부터 움츠러들었어요. 남편 신발 벗는 소리, 발소리, 그게 거실을 지나 어디로 가는지를 귀로 쫓았어요. 국이 좀 짜다고 하면 제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그 사람이 들어오면 소리를 줄였어요. 제 집 안에서 남편 눈치를 보는 여자가 됐어요.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 돈 잃는 것보다도요.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때 저를 딱 원하는 자리에 앉혀놓은 거였어요. 고개를 못 드는 자리, 뭘 물어볼 자격도 없는 자리요.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며칠 뒤 아침이었어요. 눈을 떴는데 집이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작은 방 문을 열어보니까 이불이 개켜져 있고 사람이 없더라고요. 옷장을 열어봤어요. 남편 옷이 한쪽이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베란다 구석에 세워두던 캐리어가 없었어요. 식탁에는 종이가 한 장 있었어요. 달력 뒷장을 찢어서 쓴 거였어요. 급하게 출장 가. 열흘. 서류는 생각해봐.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한참 서 있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라고요. 5번쯤 걸었나? 그러다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냐고, 언제 오냐고. 답이 없었어요. 그때 개원 중에 총무 보던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는 67인데 성격이 아주 괄괄한 사람이죠. 남편 없이 혼자서 국밥집을 20년 했고 그 개에 5천을 넣었어요. 동생 지금 어디야? 집에 있지 말고 나와. 우리 이대로 앉아선 못 죽어. 내가 어제 경찰서 갔다 왔는데 서류 접수됐고 순서 기다리라더라. 순서. 우리 돈 11억이 순서를 기다린대. 그러다가 그 여자 어디 외국 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알아낸 게 있어. 그 여자 방 뺀 다음 호텔로 옮겨 다니면서 살았대. 한 군데 오래 안 있고 며칠씩 옮겨가면서. 그리고 만나는 남자가 있대. 남자요? 응. 원룸 주인이 그러는데 방 뺄 때 웬 남자가 차 가지고 와서 짐 실어 갔다더라고. 전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서울에 호텔이 뭐 몇 개나 되겠어. 우리가 나눠서 뒤집자고. 지금 못할 게 뭐 있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도를 펴놓고 구역을 나눴어요.
나이 꽤나 먹은 여자들이 종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어디는 누가 가고 어디는 누가 간다고 정하는데 그 광경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저는 여의도하고 마포를 맡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개원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제가 어딜 갔는지 아세요? 친구 반찬 가게예요. 전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못 들어갔어요. 그러다 셔터를 두드렸어요. 잠시 뒤 친구가 고개를 내밀더니 절 보고 얼굴이 굳더라고요. 너 이 시간에 왜 왔어? 전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네 말이 맞았어. 다 맞았어. 나 지금 평생 모은 돈 하루아침에 다 날렸어. 친구가 절 일으켜 세우는데 그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앉히고 따뜻한 국을 데워서 제 앞에 놨어요. 먹어. 일단 먹고 나서 울어. 그날 저는 그 가게에서 밥 한 그릇을 다 비웠어요. 며칠 만에 처음 먹은 밥이었어요. 다 먹고 나서 친구가 앞치마를 벗더니 이러는 거예요. 어디부터 가면 돼? 호텔. 나도 같이 가. 너 혼자 그 무릎으로 어딜 다니게.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그때부터 저희 둘이 사흘 동안 호텔을 돌았어요. 프런트에 가서 사진을 내밀고 이 사람 여기 묵고 있냐고 물으면 다들 똑같은 대답만 돌아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고객 정보는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문전박대라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어떤 데서는 아예 직원이 나와 저희 등을 밀었어요. 나이 든 여자 둘이 로비에 서 있으면 그렇게 눈에 거슬리나 봐요. 사흘째 되던 날엔 제 무릎이 부어서 계단을 못 내려갔어요. 친구가 제 팔을 붙들고 걸어 내려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나고 병원부터 가자. 너 이러다가 큰일 나. 안 돼. 나 우리 딸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말에 친구가 걸음을 멈췄어요. 딸이 알아? 몰라. 아직은. 결혼식이 10달도 안 남았는데 내가 어떻게 말해. 친구가 한참 절 보다가 제 팔을 다시 끌었어요. 가자. 오늘 그럼 2군데만 더 보고 가자. 그날이 5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여의도 쪽 호텔 앞이었는데 정문에 차가 서고 벨보이가 짐을 내리고 있었어요. 저희는 그 옆을 지나가는 길이었고요. 그때 드르륵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캐리어가 굴러가는 소리였는데 그날따라 그 소리가 유독 제 귀에 크게 들리더라고요. 전 고개를 돌려서 그 캐리어를 봤어요. 그런데 캐리어에 공룡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조카가 몇 년 전에 붙여놓고 안 떨어져서 그대로 둔 거였죠. 그리고 아래쪽 모서리에 천이 터져서 제가 검은 실로 꿰맨 자국이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남편 캐리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는 가는데 안 받더군요. 끊었다가 또 걸었어요. 정문 앞에 서서 10번을 걸었어요. 그리고 5분쯤 지나니까 문자가 왔어요. 시차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어. 회의 중이야. 저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래 봤어요. 그때 옆에서 친구가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캐리어가 남편 거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친구는 갯돈 들고 간 미숙일 잡으러 왔지 우리 남편 일이 터졌을 건 꿈에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일은 저 혼자 감당하기로 했어요. 너 먼저 들어가. 나 여기 좀 더 있어 볼게. 여기까지 왔는데 너 혼자 무슨. 같이 있어 줄게. 아니야. 이 호텔은 아까 프런트에 물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내가 마저 확인만 하고 갈게. 친구가 절 한참 봤어요. 제 눈이 그 순간 어땠는진 모르겠는데 친구가 더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손을 한번 꽉 쥐었다가 놓으면서 이랬어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나 저 앞 카페에 있을게. 안 가고 있을 거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가 몇 번을 뒤돌아보면서 길 건너로 갔어요. 친구가 완전히 안 보이게 되고 나서야 전 혼자 로비로 들어갔어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가라앉더라고요. 이상하죠? 그 넓은 로비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처음으로 아무한테도 기대지 않고 뭔가를 마주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로비에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프런트에 남편 이름을 대고 물었지만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고요. 그러다 벨보이 둘이서 제 앞을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1802호 짐 아직 안 올라갔죠? 호텔 엘리베이터는 카드키를 대야 층 버튼이 눌리더라고요. 저는 청소 카트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 뒤에 바짝부터 18층에서 내렸어요. 복도에 카펫이 깔려 있어서 발소리가 안 났어요. 1802호는 맨 끝이었어요. 그런데 문 앞에 서니까 안에서 남편 웃음소리가 났어요. 그렇게 웃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피식하는 정도지 그렇게 웃는 소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자 목소리도 들렸어요. 저는 문에 이마를 대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진 모르겠어요. 그러다 옆방에서 청소하던 직원이 카트로 돌아섰어요. 마침 1802호 옆방이었어요. 직원이 카트에서 수건을 꺼내는 그 몇 초 사이에 1802호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였어요. 안에서 잠긴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재빨리 문틈에 손을 넣었어요. 문이 열리고 제일 눈에 들어온 건 창가에 서 있는 여자였어요. 등을 보이고 서 있었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웨딩 드레스요. 뒤가 길게 늘어져서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 옆에 남편이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검은 턱시도를 입고 넥타이를 고쳐매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사진이 잔뜩 널려 있었어요. 웨딩 사진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창가 커튼 레일에는 하얀 풍선이 줄줄이 매달려 있었고 벽 한쪽에는 2사람 이름의 첫 글자를 딴 리본 장식이 붙어 있었어요.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요. 그 방을 한 바퀴 훑는데 10초도 안 걸렸어요. 설명을 들은 것도 없었어요. 풍선이며 리본이며 꽃다발이며 그게 다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여자가 인기척에 천천히 돌아섰어요. 미숙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아무 소리도 못 냈어요. 목에서 입 밖으로 아무것도 안 나갔어요. 미숙이는 화장을 곱게 하고 머리를 올려서 핀을 꽂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을 같이 앉아있던 그 얼굴요. 저더러 언니 하던 그 사람이요. 그런데 먼저 무너진 건 남편이었어요. 소파에서 일어서다가 다리가 접히면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이거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미숙이도 드레스 자락을 밟으면서 주저앉았어요. 2 손을 싹싹 비비더라고요. 언니 미안해. 내가 다 갚을게. 언니 돈은 제일 먼저 갚으려고 했어. 2 사람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비는데 저는 그 광경이 무섭더라고요. 왜 무서웠냐면요. 너무 매끄러웠어요. 마치 이런 순간이 올 거라 알고 미리 대사를 맞춰본 사람들 같았어요. 저는 그 둘을 지나 테이블로 가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미숙이가 드레스를 입고 서 있고 옆에 남자가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게 우리 남편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장을 집었어요. 배경은 다 똑같았어요. 신부도 똑같았어요. 전 그걸 손에 쥐고 사진을 쭉 훑었어요. 20장쯤 됐을 때예요. 그 중에 우리 남편이 들어간 게 5장 정도였어요. 사진을 든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냐고! 그때 미숙이가 슬쩍 테이블 쪽으로 손을 뻗는 게 보였어요. 휴대폰을 집으려는 거였어요. 저는 그 손목을 잡아챘어요. 그리고 다른 손으로 미숙이 뒷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머리를 만지고 산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저한테는 사람 머리채가 제일 손에 이근되었으니까요. 미숙이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오려고 했어요. 가만히 있어. 인연한테 손대면 당신도 여기서 끝이야. 남편이 그 자리에 뿌리를 박은 듯 섰어요. 전 그 상태로 테이블 위에 휴대폰 2개를 집었어요. 미숙이 것은 잠금이 걸려 있었는데 그 패턴을 전 알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100번은 그렸거든요. 패턴을 그으니까 화면이 열렸어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개원 36명의 이름과 입금액, 돈이 언제 어디로 옮겨졌는지, 그리고 남편하고 주고받은 대화방이요.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게 걔 얘기만이 아니었어요. 언니가 밥 같이 먹재. 적당히 받아주다가 빠질 테니까 이따 봐요. 벌써 보고 싶어. 그 아래에 이혼 서류가 사진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우리 집 식탁 위에서 찍은 거였고요. 전 그걸 보면서 손끝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대화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떻게 얽힌 건지도 나오더라고요. 미숙이가 회사 일로 우리 남편한테 먼저 접근한 거였어요. 앨범에 들어갈 신랑이 필요하다고, 얼굴만 빌려주면 돈을 두둑히 챙겨주겠다고요. 그렇게 몇 달을 붙어 다니다가 어느 순간 둘이 눈이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숙이가 우리 개모임에 들어온 것도, 저한테 유독 다정했던 것도 전부 둘이 깐 판이었어요. 사진첩에는 둘이 같이 찍은 것도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한 번도 못 받아본 눈빛으로 남편이 미숙이를 그윽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대화 맨 아래에 이 말이 있었어요. 1번은 언니로 했어. 이제 거의 다 돼가. 빨리 이혼 서류 받고 깨끗하게 끝내자. 그리고 다른 사진첩에는 웨딩 사진이 앨범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나중에 다 알게 됐는데요. 그건 나이든 여자들한테 재혼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하는 회사였어요. 가입비 받고 교제비 받고 재혼 명목으로 또 받아내고요. 그 여자들한테 보여주는 게 성혼 앨범이라는 거였어요. 우리 회사 통해서 이렇게 좋은 분들이 재혼했다고 보여주는 사진첩이요. 우리 남편은 거기 앨범에 들어가는 신랑, 재혼에 성공한 점잖은 남자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끝에는 재혼시켜준다고 뜯을 만큼 뜯고 나면 그 여자들을 이번엔 개로 묶어서 한 번 더 털어요. 우리 개 모임이 그 사냥터였고요. 저는 남편을 돌아봤어요. 이 사진 언제부터 찍었어? 3년. 3년이면 생활비가 2배가 된 그 시점이에요. 그럼 나는? 이 판에서 나는 뭐야?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미숙이가 제 손에 머리채를 잡힌 채로 이러더라고요. 언니 그냥 이름이 필요했어. 이름.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 동네에서 미용실 하면서 쌓은 그거요. 저는 그게 제 재산인 줄 알았어요. 미숙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언니가 쌓아온 덕이라고. 그 덕 좀 같이 보자고요. 맞아요. 그 덕을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톡톡히요. 저는 문을 등지고 앉았어요. 한 손엔 여전히 미숙이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어요. 먼저 개원 단톡방에 들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썼어요. 여의도 호텔 1802호 개주 잡아뒀습니다. 다들 오세요. 그 다음에 112를 눌렀어요. 사기 피의자를 붙잡아뒀다고, 여기 있을 테니 빨리 오라고요. 전화를 끊으니까 남편이 기어와서 제 바짓단을 잡았어요. 여보, 나 좀 봐줘. 내가 다 갚을게. 나도 한번 벌어보고 싶었어. 그거야. 그것밖에 없어. 당신 20년 전에 나한테 울면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남편 노릇 한 적 있냐고 울면서 그랬지. 그때 내가 뭐라 그랬어? 난 그때도 당신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어. 나 그 말 진심이었어.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게 그렇게 부끄러웠구나. 내가 애쓰고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린 게, 그래서 그걸 갚으려는 나 같은 여자들 돈을 뺏은 거구나. 나 같은 여자들 돈을. 40분쯤 지나니까 복도가 시끄러워졌어요. 문이 열리는데 개원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20명이 넘었어요. 그 방이 스위트룸이라고 넓은 방이었는데도 사람으로 꽉 찼어요.
너 그 드레스 뭐야?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거리야? 무릎 수술을 2번 한 언니가 지팡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남편 사망보험금을 넣은 언니는 문 앞에서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손자 유치원비 넣은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미숙이 앞에 서서 그냥 내려다보기만 했어요. 미숙이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또 빌기 시작했어요. 언니들 미안해요. 내가 다 갚을게요. 내가 정말. 닥쳐! 내가 국밥집 20년을 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번 돈이야 이년아. 방 안이 울음소리하고 욕설로 뒤엉켰어요. 누가 미숙이한테 달려들려고 하는 걸 옆에서 붙잡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가방에서 가위를 꺼냈어요. 늘 제 오른손에 붙어있던 거요. 도금이 다 벗겨져서 은색이 드러난 낡은 미용 가위요. 가게 접을 때 다른 건 다 넘겼는데 그거 하나는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날도 가방 안에 있었어요. 그게 제 손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미숙이가 그걸 보고 뒤로 물러났어요. 언니 왜 그래? 언니 이러면 안 돼. 이거 범죄야. 이러면 언니도 잡혀가. 알아. 말 안 해도 안다고. 저는 미숙이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아주 침착한 말투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지금 뭘 제일 하고 싶은지 알아? 네 머리통을 깨버리고 싶어. 진짜야. 그 머리로 몇 년을 남의 인생을 멋대로 굴렸으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열어보고 싶어서. 그러면 나도 감옥에 가니까 우리 딸 결혼식 못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참는 거야. 저는 왼손으로 미숙이 목덜미를 감아쥐었어요. 그러니까 네 머리라도 잘라야겠다. 이 머리로 다시는 나쁜 짓거리 못하게. 그리고 저는 뿌리에서 3cm쯤 남기고 머리를 잘랐어요. 잘린 머리가 하얀 드레스 위로 떨어졌어요. 서걱거리는 소리에 미숙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끝까지 손을 안 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오히려 더 침착해졌어요.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귀 다쳐. 너 나 처음 만났을 때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 자식들은 결혼하면 끝이라고 언니 동생 하면서 의지하고 살자 했지. 근데 이게 다 더럽게 머리 굴린 짓이었구나. 너희 둘이 내 얘기를 안주 삼아 웃었겠다. 나 하나 바보 만드니까 재밌디? 저는 남편을 봤다가 미숙이를 봤다가 했어요. 너희가 나한테서 뺏은 게 돈만이 아니야. 나는 진짜 널 동생처럼 생각했어. 늙어서 얻은 하나뿐인 동생. 그리고 당신은 내 남편이었고 난 이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2 사람을 다 잃은 거야. 그것도 한꺼번에. 너희 둘이 짜고서 그렇게 만들었잖아. 이게 돈으로 갚아질 것 같아? 너네가 나한테 한 짓은 사기가 아니야. 사람을 2번 죽인 거지. 방 안에 20명이 넘게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방 안에는 가위 소리하고 미숙이 울음소리만 났어요. 남편은 끝까지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앞머리까지 다 자르고 나서 저는 가위를 접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 턱을 들어 얼굴이 정면으로 보이게 했어요. 머리가 없으니까 사람이 아주 우스워지더라고요. 다들 이 얼굴 잘 봐두세요. 어디서 또 이러고 다닐지 모르니까 이 얼굴 잊지 마세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이 왔어요. 미숙이는 잘린 머리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하얀 자락을 질질 끌면서 나갔어요. 개원들이 하나둘 따라 나갔어요. 총무 언니가 나가면서 제 어깨를 한번 꽉 쥐었어요. 방에 저하고 남편만 남았어요. 그 사람은 그때까지 무릎을 못 펴고 있었어요. 카펫 위에 머리카락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요. 전 그걸 한참 내려다봤어요. 그러다 물었어요. 당신 언제부터 이 일 했어? 처음엔 사진만 찍는 거였어. 근데 그거 몇 번 하니까 3개월 월급이더라고. 저는 테이블 위 사진을 한 장 집어서 남편 앞에 내려놨어요. 내가 당신 좋아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내가 밥 못 먹는다고 한마디 했다고 그 다음부터 뭐든 사왔잖아. 아무 말도 안 하고. 난 그거 하나 믿고 지금껏 살았어.
누구 속이고 살 사람은 아니다 싶어서.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는 게 무슨 짓인지 나 알아? 남편이 고개를 못 들었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 맞고 집까지 내주고 단칸방에서 살림 팔아가면서 산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이면 남 등쳐먹는 게 어떤 건지 제일 잘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당해봤으니까 그 여자들이 어떤 심정으로 통장을 열었을지 당신은 알잖아. 목이 메어서 말이 자꾸 끊겼어요. 그래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난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 머리 굴려서 사람 속이고 재산 빼돌리려고 이혼까지 꾸미고 그런 영악한 짓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걸 다 계획하고 앉아 있었던 거네? 내 도장 하나 받으려고. 저는 그 사진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그 사람 얼굴이 박힌 사진요. 그리고 이거 당신 얼굴 팔아서 남의 여자들 등쳐먹는 거. 당신 딸 있는 사람이야. 우리 곧 시집 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이런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게 당신은 부끄럽지도 않았어? 어떻게 딸 얼굴 한 번을 안 떠올렸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전 그 사람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도 순순히 일어나더라고요. 팔을 붙들고 복도를 걸어 나갔더니 아직 1층에 경찰이 있었어요. 저는 그 앞에 사람을 세우고 말했어요. 이 사람도 같이 데려가세요. 그리고 팔을 놨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에 일이 어떻게 됐는지 짧게 말씀드릴게요. 미숙이는 사기하고 유사수신이라는 걸로 구속됐어요. 그 회사도 무너졌어요. 대표하고 실장이라는 사람들 5이 같이 재판을 받았고요.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동안 숨어있던 피해자들이 줄줄이 나왔어요. 재혼시켜준다는 말에 속아서 가입비 내고 교제비 내고 혼수 준비한다고 돈을 붙인 여자들이 40명이 넘었어요. 다행히 그 회사가 굴리던 돈하고 부동산이 나오면 저희는 잃은 돈의 절반쯤을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절반은 못 받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그게 어디냐고 했어요. 총무원이가 그 돈을 받던 날 국밥집 문을 닫고 개원들을 다 불러서 국밥을 말아줬어요. 남편도 실형을 받았어요. 이혼 소송은 제가 냈고요. 남편 쪽에 잘못이 있다는 게 인정돼서 위자료하고 재산 나누는 걸로 정리가 됐어요. 그 돈으로 저는 남은 빚을 정리했어요. 뒤에 한번 접견을 갔는데 절 보자마자 울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지금 저는요, 다시 미용실을 열었어요. 예전에 있던 그 골목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온 자리인데 전보다 더 작아요. 지금은 무릎 때문에 하루에 5명만 받아요. 예약을 받고 한 사람 끝나면 30분 앉아서 쉬고 그 다음 사람을 받아요. 손님은 다 개원이었던 언니들이에요. 머리를 만지는 동안 그 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동생, 내가 그날 들은 그 가위 소리를 내가 아직도 꿈에서 듣는다니까. 진짜 대단해. 그리고 우리 딸 결혼식은 봄으로 미뤄졌어요. 그날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한참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나 하나만 물어보자. 그 돈 왜 넣었어? 엄마 그럴 사람 아니잖아. 저는 대답을 못하고 있다가 겨우 말했어요. 그 반지야. 대학 다닐 때 장마철에 벽 졌던 거. 난 그 벽이 아직도 눈에 밟혀서 너 결혼해선 그래도 괜찮은데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딸이 얼굴을 감싸고 울었어요.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하나도 안 힘들었어. 진짜야.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는 게 더 힘들었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딸이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엄마, 나 집 같은 거 안 바래. 진짜야. 좁으면 좁은 대로, 새 살면 새는 대로 살면 돼.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해. 난 엄마가 그 돈 벌겠다고 몸 상하는 게 제일 싫어. 지금처럼 그냥 내 옆에 있어주면 돼. 아프지 말고 오래오래.
난 그거면 충분해. 그러니까 엄마, 다신 나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 응? 저는 그 말에 딸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전 요즘도 손님 머리를 만지면서 그 시절 생각을 해요. 제가 뭘 놓쳤을까 하고요. 그러면 늘 같은 데로 돌아와요.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기 시작했을 때요. 생활비가 2배가 되고 밖으로 돌기 시작했을 때 전 그때 새로 생긴 것만 봤어요. 사라진 걸 못 보고요. 그러니 남편에 대해서는 뭐든 끝까지 물어보세요. 남자 일에 여자가 나선다는 소리 그거 다 옛말이에요. 그리고 상의할 사람이 없는 사람은 아주 쉽게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 말을 하거든 그날로 그 사람 끊으세요. 가족들한텐 알리지 말자. 우리끼리만 알자. 이 말이 시작이에요. 저는 돈도 절반이나 잃고 2사람을 잃고 지금은 혼자가 됐지만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냥 큰 교훈 얻은 셈 치려고요. 지금은 제가 번 돈으로 밥 먹고 살고 가끔 언니들한테 한턱도 내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누구 머리를 하는지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하루인데 63세 다시 가위를 잡은 게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뒤통수 맞는 일 안 당하게 제대로 눈 뜨고 잘 지켜보면서 사시길 바랄게요.